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봄의 강원도는 계절을 거스르듯 차가웠습니다. 산자락에 잔설이 아직 녹지 않은 채 남아있고 바람은 쉬지 않고 세차게 불어왔죠.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른 소리를 냈고 멀리 능선 위로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군부대 특유의 철조망과 콘크리트 담장이 그 풍경 안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위병소 앞 깃대에서는 태극기가 강풍에 세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베이지 코트를 단정하게 여미고 작은 보온 가방을 두 손으로 가지런히 쥔 채였죠. 눈빛은 조용했지만 입술 끝은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몇 올이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여자는 손을 올려 머리를 쓸어 넘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자신에게 허락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이름은 한서진. 나이는 45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얼굴이었죠. 어떤 이는 그 얼굴에서 온기를 보았고 어떤 이는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알 수 없는 깊이를 보았습니다. 미인이라는 말보다는 단단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얼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위병소 앞에 서 있는 한서진은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려고 스스로 애쓰고 있었죠. 면회 오셨습니까? 위병 근무자가 형식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네. 윤재민 이등병 면회 왔습니다. 위병이 면회 대장을 펼쳐 이름을 확인하더니 잠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한서진은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세게 불어왔고 코트 자락이 크게 펄럭였죠. 보온 가방 안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와 황태국 팩, 그리고 직접 구운 계란과자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서울집에서 새벽 2시까지 준비한 것들이었죠. 강원도까지 오는 버스 안에서도 가방이 흔들릴까봐 내내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짧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면회 거부입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그 단순한 세 글자가 공기 위에 얹히는 순간 한서진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죠. 다만 손가락 끝이 보온 가방의 손잡이를 조금 더 꼭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살짝 도드라질 만큼. 위병이 약간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면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한서진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났죠. 그러나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위병소 옆 낮은 돌담 근처에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산 능선 위로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소리가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낮게 울었죠. 어디선가 훈련 구호 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서 들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윤재민이 한서진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적어도 윤재민이 알고 있는 사실만 놓고 보면 그랬죠. 윤재민의 아버지 윤창호는 12년 전 회사 후배였던 한서진과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들통나면서 어머니 이수연은 집을 나갔고 결국 이혼이 성립됐죠. 윤재민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떠나던 날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거실에 가득 찼던 무거운 침묵, 현관문이 닫히던 둔탁한 소리, 그리고 작아지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때 윤재민은 13살이었습니다. 가방을 든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한번 돌아봤을 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윤재민이 기억하는 가장 긴 침묵이었죠. 그 침묵 이후 집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한서진이었습니다. 처음에 한서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재민에게 억지로 다가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두고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고 싫다고 하면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물어봤고 몸이 안 좋아 보이는 날에는 죽을 끓여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말을 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죠. 그게 처음 2, 3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윤재민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서진이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굳어졌죠. 그런데 윤재민이 끝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처음부터 이수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창호는 한서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 하나가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서진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윤재민을 만났을 때 한서진의 마음 안에는 연민과 따뜻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 상처받은 아이, 그 아이에게 무언가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되어주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수연이 살아있다는 것, 윤창호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 그 거짓말이 한서진뿐 아니라 윤재민에게도 향해 있었다는 것. 한서진이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깊은 곳을 파고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재민의 눈빛이었죠. 당신 때문이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이 전달됐습니다. 그 눈빛이 한서진의 가슴에 박혔고 그 이후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면회 거부를 당하고도 돌아가지 않은 채 차가운 강원도 바람 속에서 보온 가방을 두 손으로 쥐고 면회 거부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한서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병소 옆 돌담 가까이에 서서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었죠. 지나가는 병사들이 힐끗힐끗 시선을 던졌습니다. 민간인 여성이 정문 밖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의식하면서도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것처럼 보였죠. 한참 뒤 한서진은 다시 위병소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윤재민 이등병한테 제가 왔다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딱 한 번만 만나면 된다고요. 위병 근무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본인이 면회를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어서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전해만 주세요. 판단은 재민이가 하면 되니까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한서진은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렸죠. 바람이 또다시 불어왔고 이번에는 눈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강원도의 산바람은 아직 겨울의 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면회실 쪽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민이었습니다. 전투복 차림이었고 얼굴은 짧게 깎은 머리카락 아래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얼굴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살이 조금 빠졌고 눈빛은 훈련이 만들어낸 피로와
그 아래 켜켜이 쌓인 감정이 뒤섞여 복잡하게 흐렸습니다. 윤재민은 한서진을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지 속에 수많은 감정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죠. 그러다가 다시 발걸음을 떼어 면회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서진으로부터 두세 걸음 거리를 두고 멈춰섰죠. 왜 왔어요? 물음표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죠. 왜 왔는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한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잠깐만 이야기하자. 딱 몇 분만. 그 순간 윤재민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면회객 몇몇이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죠. 가족과 함께 앉아있던 다른 병사들도 어색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민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요? 윤재민이 한서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다고요? 그 말 하려고 온 거예요? 한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재민의 눈빛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눌러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밀려 올라오고 있었죠.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쫓겨났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재민아, 그러니까 제 이름 부르지 말라고요. 면회객들의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한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윤재민을 향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재민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윤재민의 팔을 붙잡은 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반사적인 행동이었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을 마주치고 싶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강도연 대위였습니다. 중대장, 이 부대에서 자신의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었죠. 강도연은 면회실 쪽을 지나다가 이 상황을 발견하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훑어보더니 일부러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하는 말투였죠. 이등병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당신은 왜 따라붙습니까? 면회객들의 시선이 한서진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죠. 강도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자 하니 당신은 친엄마도 아닌 것 같은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민조차 굳은 채 서 있었죠. 강도연의 말은 정확하게 가장 예리한 곳을 찔렀습니다. 한서진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수치인지 아마도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윤재민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때 강도연이 움직였습니다. 한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윤재민으로부터 떼어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한서진이 팔을 당기고 강도연이 힘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쭉 소리가 났습니다. 코트 어깨 솔기부터 셔츠기까지 옷감이 세로로 크게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면회객 사이에서 놀란 숨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죠. 한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맨 어깨가 드러났지만 한서진은 그것을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윤재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상황을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군대 와서 드라마 찍지 마세요. 찢어진 옷감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죠. 한서진은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어깨를 손으로 가리지도 않았고 찢어진 자락을 여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 상태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이. 면회객들은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죠. 누군가의 어머니가 작게 혀를 찾고 한 병사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강도연이 내뱉은 말, 군대 와서 드라마 찍지 마세요. 라는 그 말이 아직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죠. 윤재민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찢어진 옷을 보는 순간 윤재민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만족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이 이것이었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표정이었죠. 한서진을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어깨를 보는 순간 13살 때부터 단단하게 쌓아온 무언가의 한 귀퉁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재민은 그 흔들림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렸죠. 강도연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부하 병사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 부대 밖으로 내보내. 2명의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둘 다 어색한 얼굴이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니 따라야 하는데 눈앞에 있는 것은 옷이 찢어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병사 중 한 명이 한서진 쪽으로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한서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령도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죠. 한서진은 보온 가방을 다시 두 손으로 가지런히 쥐고 스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사들이 옆에서 따라붙었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한서진의 걸음이 너무 조용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죠. 정문을 향해 걷는 동안 한서진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재민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찢어진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작아지는 뒷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이 어딘가 다른 뒷모습과 겹쳤습니다. 13살 때 현관문을 나서던 어머니의 뒷모습. 윤재민은 그 겹침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이를 물었죠. 정문을 벗어난 한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대 담장 밖 아스팔트 도로 옆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더 낮아져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가 이제는 제법 날카롭게 느껴졌죠. 한서진은 그제야 한 손으로 찢어진 옷자락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여미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이 그쪽으로 간 것이었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감정을 누르는 방식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의 호흡이었습니다. 오래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이었죠. 흔들리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비하는 호흡. 한서진은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검색하지도 않았죠. 그냥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장된 번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누르는, 그래서 손가락이 저절로 찾아가는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나야. 짧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말도, 안부를 묻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야 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상대의 말을 들었죠. 한서진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여기 강원도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부탁도 상황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야, 여기 강원도야. 그 2마디만으로 충분했던 것처럼 통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한서진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상철 상사였습니다. 이 부대에서 10년 가까이 복무한 베테랑이었죠. 나이는 42이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무섭기보다는 무게감 있는 상사로 통했습니다. 오늘은 면회 통제 지원을 나왔다가 강도연 대위와 민간인 여성 사이의 실랑이를 멀찍이서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면회객과 마찰이 생기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성이 정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가 달랐습니다. 병사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나갔죠. 옷이 찢겨도 당황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냥 침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이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민간인 여성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이 낮고 안정적이었고 시선 처리가 달랐습니다. 정문을 빠져나가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훑는 눈빛, 멈출 때 발의 간격, 전화를 하면서도 등을 담장에 기대지 않고 시야를 확보하는 자세. 박상철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죠. 하지만 오래 군 생활을 한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상철은 그 여성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찢어진 코트를 입고 혼자 도로변에 서 있는 중년 여성. 하지만 그 모습 어딘가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선명하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검은 실루엣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대 방향으로 직접 날아오고 있었죠. 박상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사전에 어떤 헬기 도착 통보도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날아오는 군용 헬기. 그것도 한 대가 아닌 2대. 부대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헬기다. 헬기 소리는 순식간에 부대 전체를 덮었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을 가르며 내려오는 2대의 검은 군용 헬기는 민간 헬기와는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묵직한 굉음이 산 능선을 타고 울려 퍼졌죠.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하던 동작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면회 중이던 가족들도 대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죠. 부대 안의 모든 움직임이 잠깐 정지된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위병소 근무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헬기 2대 부대 상공 접근 중. 사전 통보 없음. 확인 요청. 무전 너머에서 잠시 혼선이 오갔습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러나 헬기는 이미 부대 운동장을 향해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착륙 의사가 분명했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는 다시 무전기를 들었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연대장님께 보고 요청. 즉시요. 운동장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헬기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바람이 사방으로 세게 퍼져나갔습니다. 운동장에 흙먼지가 일어났고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눈을 가리거나 몸을 돌렸죠. 헬기 2대 중 한 대가 먼저 운동장 중앙에 착륙했고 나머지 한 대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선회하며 대기했습니다. 굉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2명의 특전사 병사였습니다. 완전 군장에 베레모를 눌러 쓴 채 헬기 옆에 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린 사람은 장교였습니다. 계급장을 확인한 위병 근무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별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깨 위에 별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추가 표식. 준장이었습니다. 최진우 준장. 나이는 50언저리였지만 몸은 현역 전투병처럼 다부졌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병소 앞에 서 있는 병사들을 스캔하듯 훑어보더니 곧장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따라 내린 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대형을 갖췄습니다. 그때 연대장 오민규 대령이 뛰어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부대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제복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채 그야말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준장이 헬기를 타고 들이닥쳤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준장님, 이게 어떻게... 오민규 대령이 경례를 붙이며 말을 꺼냈지만 최진우 준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진우는 오민규를 한번 보고는 시선을 부대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서진 사령관님 어디 계십니까?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민규 대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장교들도 움직임을 멈췄죠. 강도현 대위는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 최진우의 말을 듣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령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민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사령관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최진우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서진이었습니다. 찢어진 베이지 코트를 입은 채였습니다. 한 손에는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조용했고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눈빛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서진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윤재민을 바라볼 때의 눈빛, 모성과 간절함이 뒤섞인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고요했고 더 넓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내려다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진우 준장이 한서진을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올렸습니다. 거수경례였습니다. 준장이 하는 경례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헬기에서 내린 특전사 장교들이 동시에 경례를 붙였습니다. 일사불란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이 아니라 오랜 관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움이었죠. 특수전 사령관님, 최진우의 목소리가 부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굳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 별 3개, 중장,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의 수장, 그 자리에 있는 장교라면 누구나
그 계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민규 대령은 그 자리에서 경직됐습니다. 주변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극적으로 굳어버린 사람은 강도연 대위였습니다. 강도연은 지금 자신이 한 일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감았습니다. 면회객을 부대 밖으로 내쫓은 것,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 그리고 그 실랑이 중에 찢어진 옷, 그 옷의 주인이 중장이었습니다. 별 3개짜리 장군의 옷을 대위가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강도연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옆에 서 있던 부하 병사가 강도연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으려다 그 표정에 눌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서진은 최진우의 경례를 받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대 안을 천천히 한번 둘러봤습니다. 굳어버린 장교들을, 어리둥절한 병사들을, 그리고 창백해진 강도연을. 시선이 잠깐 강도연 위에 머물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지나치는 것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강도연은 등 위로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서진은 최진우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네. 최진우가 답했습니다. 헬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됐어. 한서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온 가방을 손에 든 채 찢어진 코트를 입은 채 별 3개의 장군은 부대 안쪽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평범한 면회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들을 만나고 병사들이 잠깐의 일상을 바깥과 나누는 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헬기 2대가 내려앉은 운동장, 일렬로 경례를 붙인 특전사 장교들, 그리고 찢어진 코트를 입고 그 한가운데를 걸어 들어오는 한서진. 그 장면이 만들어내는 무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면회객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여성도,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던 노부부도 모두 그 자리에 굳은 채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죠.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조금 전까지 강도연 대위의 지시로 한서진을 부대 밖으로 내보냈던 2명의 병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한 명은 입을 반쯤 벌린 채였고 다른 한 명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까 한서진의 팔 쪽으로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던 병사는 지금 자신이 멈칫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 대위는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뒤늦게 전부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별 3개, 중장, 특수전사령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중장을 직접 마주한 적은 몇 번 없었습니다. 그런 계급의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방금 그 사람의 팔을 거칠게 잡았고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옷까지 찢어버렸습니다. 강도연은 자신의 군 생활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서진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최진우 준장이 옆에서 나란히 걸었고 나머지 특전사 장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오민규 대령은 한 박자 늦게 정신을 차리고 한서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에 당혹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죠. 사령관님.
이렇게 갑자기 방문하실 줄은. 연대장님, 한서진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연대장실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민규는 앞장섰습니다. 한서진은 그 뒤를 따르면서도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조용함의 성질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까 정문 밖에서 혼자 서 있을 때의 조용함이 억누른 것이었다면 지금의 조용함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연대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병사마다 경례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영문도 모른 채 경례를 했다가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해 듣고 눈이 커지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이 왔다는 것, 그 사령관이 아까 강도연 대위에게 쫓겨난 그 민간인 여성이라는 것, 그 소문이 윤재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윤재민은 면회실 안에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정문을 나선 뒤 면회실로 돌아온 윤재민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서진을 밀어냈다는 후련함보다는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어깨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가던 그 뒷모습이 그때 옆에 있던 같은 내무반 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아까 그 여자분 알아? 윤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헬기 탄 준장님이 그분 찾고 있대. 그것도 사령관님이라고 부르면서 윤재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방금 들었어. 특수전 사령관이래. 별 3개. 윤재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들은 말과 아까 본 장면들이 뒤섞였습니다. 찢어진 베이지 코트, 보온 가방, 조용한 눈빛,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던 사람, 그리고 별 3개. 그것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윤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헬기 2대가 여전히 운동장에 있었고 특전사 병사들이 그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윤재민의 가슴 어딘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자신이 무언가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연대장실에서는 한서진과 오민규 대령, 그리고 최진우 준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민규는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기대지 못했습니다. 한서진은 반대로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코트는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고 안에 입은 셔츠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민규는 그 셔츠의 찢어진 자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령관님, 먼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연대장님, 한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민규가 잠시 멈췄습니다. 윤재민 2등병, 그 병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오민규는 잠시 한서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진우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헬기 날개가 천천히 멈추고 있었습니다. 연대장실을 나온 오민규 대령은 복도에서 잠깐 멈춰섰어요. 숨을 한번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군 생활 25년 동안 여러 종류의 압박을 겪어봤지만
오늘 같은 종류는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대에서 자신의 부하 장교가 특수전 사령관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면회객들이 보는 앞에서. 오민규는 이 상황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계산할수록 좋지 않았습니다. 당번병을 불렀습니다. 강도연 대위 지금 당장 연대장실 앞으로 데려와. 당번병이 뛰어갔습니다. 강도연은 운동장 끝쪽에 서 있었습니다. 특전사 헬기와 장교들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번병이 달려와 연대장이 부른다는 말을 전했을 때 강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각오는 했습니다. 아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발이 무거웠습니다. 연대장실 앞에 섰을 때 강도연은 문 너머에서 나지막하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우 준장의 낮은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을 뿐이었죠. 강도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민규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선이 한서진에게 닿았습니다. 한서진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강도연은 차려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강도연 대위 명령받고 왔습니다. 오민규가 말했습니다. 편히 서. 강도연이 자세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오민규는 잠시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면회 통제 과정에서 있었던 일 본인도 알고 있겠지. 예. 면회객에게 물리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복이 손상됐어. 그리고 그 면회객이 누구인지 지금은 알겠지.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서진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연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한서진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강도연에게는 오히려 더 버티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화를 내면 맞받아칠 수라도 있었겠지만 저 눈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대위. 한서진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먼저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한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한 말들 다 들었습니다. 친엄마도 아니라는 것, 드라마 찍지 말라는 것. 강도연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면회 통제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겠죠. 상황만 보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질책을 예상했습니다. 징계 절차에 대한 통보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서진의 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연은 오히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이해받는 것이 질책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죠. 하지만 한서진의 목소리가 한 박자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군인이 상황 파악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인이 직접 경험했을 겁니다. 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민규가 그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강대위, 오늘 이 사안은 군단 헌병대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야. 징계위원회 회부도 검토 중이고
강도연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직 해임과 직위 강등이 유력하게 논의될 거야. 최종 결정은 위에서 하겠지만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년의 군 생활이 오늘 하루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실감 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 계급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후회였는지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한 후회였는지 강도연 스스로도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불편함이었죠. 한서진은 더 이상 강도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최진우 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재민 이등병 데려올 수 있겠어? 최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도연은 그 자리에 남겨진 채 오민규와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오민규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 오민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군 생활 참 아깝게 됐어. 그 말이 강도연의 가슴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한편 부대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전부 퍼져 있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이 면회 왔다가 대위한테 옷이 찢겼다는 것, 군단 헌병대가 내려올 것이라는 것, 강도연 대위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 병사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는 밥 먹는 시간도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내무반마다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이어졌고 누군가는 오늘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윤재민은 내무반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들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 별 3개, 그 사람이 한서진이라는 것. 하지만 그것보다 윤재민의 머릿속을 더 어지럽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왜 이 자리까지 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별 3개짜리 장군이 강원도 산악부대까지 찢어진 옷을 입고 보온 가방을 들고 면회 거부를 당하면서까지 온 이유. 그 이유가 이등병인 자신이라는 사실이 윤재민은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무반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우 준장이 직접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진우는 윤재민을 찾아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재민 이등병, 나를 따라오게. 윤재민은 최진우 준장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진우의 발걸음은 군더더기 없이 일정했고 윤재민의 발걸음은 그보다 조금 불규칙했습니다. 마음이 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어디로 가는지, 무슨 말을 듣게 될 것인지.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달렸지만 어떤 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번 모퉁이를 돌았고 그 끝에 연대장실이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해두겠네. 윤재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자네가 듣게 될 이야기는 자네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를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일단 끝까지 들어야 하네. 알겠나? 예. 대답은 나왔지만 그 안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최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대장실 안에는 한서진이 있었습니다. 오민규 대령은 자리를 비워준 상태였습니다. 한서진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윤재민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재민은 멈췄습니다. 아까 면회실 밖에서 마주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의 한서진은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이었고 윤재민은 그것을 밀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서진은 아무것도 요구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다림이었습니다. 최진우가 윤재민의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게. 윤재민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은 곧게 세웠지만 어깨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두 사람 사이에 조금 뒤쪽에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재민 이등병. 자네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고 알고 있나? 윤재민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불륜 때문에. 그 불륜 상대가 한서진 사령관님이라고 알고 있겠지. 예. 최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은 자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랐네. 윤재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사령관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 아이 하나가 남아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이 잘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우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령관님은 그 말을 믿었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마를 잃은 아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대했어. 윤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 방문을 두드리던 소리, 아무 말 없이 앞에 가져다 놓던 죽 한 그릇, 학교 앞까지 나와서 멀찍이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던 뒷모습, 그것들이 전부 계산이 아니었다면, 진심이었다면, 윤재민은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최진우가 계속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건 자네와 비슷한 시기였어. 자네 아버지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사령관님이 받은 충격은 자네가 받은 것보다 작지 않았네. 하지만 사령관님이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따로 있었어.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자네였네. 윤재민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자네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네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게 사령관님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이었어. 한서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최진우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윤재민 앞에서 듣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윤재민은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서진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기다렸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기다렸습니다. 윤재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다는 게 진짜예요? 한서진이 윤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응. 짧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너희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다고 들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 한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나도 무너졌어, 재민아. 하지만 그때 내가 더 무서웠던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어. 내가 나를 평생 나쁜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아서. 윤재민의 눈에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내무반에서 우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은 내무반이 아니었고 눈앞에 있는 사람은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동시에 속인 거야. 자네 어머니도 사령관님도. 그리고 그 거짓말의 가장 깊은 곳에 자네가 있었어. 그 말이 윤재민의 가슴 한가운데를 건드렸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윤재민은 한서진을 미워했습니다. 한서진 때문에 어머니가 쫓겨났다고 믿었고 그 믿음 위에서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 분노가 없었다면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는 어떤 의미에서는 윤재민이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2년을 버텨온 것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면 그 세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윤재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었습니다. 윤재민은 빠르게 손등으로 닦았지만 그 다음 방울은 더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윤재민은 이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재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윤재민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별 3개의 장군이 이등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진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한서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사과였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진실을 더 일찍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혼자 버텨온 12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재민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부대는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훈련은 계속됐고 일과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무반 안에서, 식당 안에서 병사들이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날의 이야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이 이등병 면회를 왔다가 대위한테 쫓겨났고 그 대위가 그 자리에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령관이 끝내 그 이등병을 만났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믿기 어렵다고 했고 누군가는 직접 목격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말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직접 왔을까? 별 3개짜리 장군이 이등병을 보러 직접 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윤재민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로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것이 한꺼번에 녹을 때 생기는 혼란 같은 것이었죠. 윤재민은 밤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진이 무릎을 꿇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윤재민은 눈을 꽉 감았습니다. 강도현 대위는 그로부터 사흘 뒤 부대를 떠났습니다. 군단 헌병대가 내려왔고 징계위원회 회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보직 해임과 직위 강등이 논의됐고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강도현의 군 생활이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았습니다. 강도현이 부대를 나서는 날 마주친 병사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도현은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징계보다 계급보다 주변 사람들의 외면이 더 깊게 박혔습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잠깐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원도의 봄은 늦게 왔다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왔고 산은 짙은 초록으로 덮였습니다. 윤재민은 그 사이 병장이 됐고 전역을 몇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몸은 단단해졌고 눈빛은 입대 초기보다 깊어졌습니다.
군 생활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을 윤재민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달라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한서진은 그 사이 2번 더 면회를 왔습니다. 2번 모두 윤재민이 직접 면회실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면회는 어색했습니다. 2사람 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이 가져온 도시락을 사이에 두고 오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침묵은 예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거부였다면 이번의 침묵은 서로를 다시 가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번째 면회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윤재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훈련 이야기였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한서진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재민은 그것을 보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아직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번째 면회 이후였습니다. 이수연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윤재민의 친어머니 이수연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12년 동안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윤재민이 입대한 뒤로는 더 조용한 삶을 살았죠. 어느 날 오후 이수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이수연은 잠시 굳었습니다. 한서진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이수연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정들.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이수연 자신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한서진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윤창호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자신이 무엇을 몰랐는지, 그리고 알게 된 뒤에 무엇을 느꼈는지. 이수연은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서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2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 그 사실이 이상한 방식으로 2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같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서진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윤창호의 불륜과 재산 사기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부터 윤창호는 이수연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했고 한서진에게도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자료를 모았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창호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부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창호는 재판을 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윤재민은 그 소식을 저녁 이후에 들었습니다. 전역하던 날 윤재민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간인 옷이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서울의 소음도 낯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동안 윤재민은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훈련보다 총기 관리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긴장됐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벤치 2개가 나란히 놓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2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서진과 이수연이었습니다. 2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이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윤재민은 낯설었습니다. 동시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윤재민의 발소리를 듣고 2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수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살이 빠졌는지, 어깨가 넓어졌는지, 얼굴이 달라졌는지 한꺼번에 살피는 눈빛이었죠. 윤재민은 어머니 앞에 서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연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서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윤재민이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는 동안 한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조용했지만 눈빛 안에 담긴 것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윤재민이 한서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강원도 위병소 앞에서 처음 면회 거부를 했던 날부터 찢어진 코트, 무릎을 꿇던 장면, 두 번의 면회,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윤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한 번 삼키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둘이네요. 한서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지? 윤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뒤에서 이수연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지만 입술 끝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강원도에서 불던 차가운 바람과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재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가 생겼습니다. 한쪽은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의 수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12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강했습니다. 윤재민은 그 사실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역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윤재민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고시원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윤재민은 그 공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내무반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혼자만의 공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좁아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골목 특유의 소음이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옆 식당에서 새어나오는 기름 냄새,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소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습니다. 윤재민은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역 전에 다니던 대학교 경영학과였습니다. 입대 전에 윤재민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에 큰 뜻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니는 대학교였고 그냥 앉아있는 강의실이었죠. 하지만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윤재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그냥 흘러가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이 어디서 왔는지 윤재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있었던 한서진과의 장면들이 윤재민을 조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수연은 같은 경기도 외곽의 빌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윤창호로부터 받지 못했던 재산 분할이 법원 판결로 일부 회복됐고 한서진 측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밀린 위자료도 정리됐습니다. 이수연은 처음에는 한서진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했죠. 하지만 한서진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호사를 선임했고 절차를 밟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수연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 방식이 이수연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윤재민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복학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요즘 밥은 잘 먹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두 사람이 같은 아이를 걱정하는 방식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정인지, 동지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인지 두 사람 모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관계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윤창호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났을 때 윤재민은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수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서진만이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판결을 들었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한서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윤창호가 법정을 나설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윤창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한서진은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서진에게는 일종의 끝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한서진은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걸으면서 사람들 사이를 지났습니다. 누구도 지나가는 이 여자가 특수전 사령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한서진은 그 익명성이 이날만큼은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은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재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밥 먹었어?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먹었어요. 거기는요? 한서진은 그 짧은 문장을 한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기는요? 그 세 글자가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걱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걱정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도 먹었어. 그것만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로 돌아온 한서진은 다시 사령관이었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보고가 있었고, 결제할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여전히 사령관님이라고 불렀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한서진은 그 모든 것을 이전과 같이 처리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루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불을 끄기 전에 윤재민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문자였습니다. 오늘 춥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복학하면 힘들 텐데 잘 자라.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윤재민은 매번 짧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였다가 나중에는 응, 이 됐습니다. 그 한 글자 차이가 한서진은 좋았습니다. 복학을 앞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윤재민은 이수연의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두부 한 모와 어묵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문을 열었을 때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문을 넓게 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요. 윤재민이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요. 이수연은 잠시 아들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재민은 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된장이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냄새와 겹쳤습니다.
강원도 면회 때 한서진이 가져왔던 보온 가방 안에서 나던 냄새. 역시 된장찌개였습니다. 윤재민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챙겨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따뜻한 방식이 달라도, 사람이 달라도 결국 같은 것을 챙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윤재민에게는 무언가를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없었지만 나쁘지 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윤재민은 한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먹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맛있었어? 네. 잘됐다. 윤재민은 그 짧은 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작게 웃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의 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도, 찢어지던 옷감 소리도 지금 이 골목 바람 앞에서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윤재민은 걸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두 엄마를 가진 아이가 걸었습니다.